기아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나왔거든요. 현대기아차는 3분기, 4분기까지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적자, 영업 적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9월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대북 정책들, 대북 관련 주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현대기아차 실적 나오고 오늘 현대기아차. 일단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현대기아차 실적 괜찮아요? 네, 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2분기가 피크아웃일 거 아니냐. 3분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동차주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분기가 가장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그렇죠. 2분기가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2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2분기를 얼마큼 슬기롭게 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기아차가 잘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시장의 예상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아차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나왔거든요. 기아차의 일부 모델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면서 기아차가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컨콜에서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의 피크아웃은 그 쇼티지가 심했던 피크아웃은 2분기가 정점인 것 같아요. 5, 6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에 전기차 그러니까 아이오닉 모델이라든지 뭐 기아차 EV 모델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 마진이 또 좋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3분기, 4분기까지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기아차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조선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주들 실적은 어때요? 반대였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조선주가 더 상승할 거 아니냐 뭐 피크아웃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현대기아차 쪽은 자동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있죠. 지금 안 좋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의 실적도 발표가 됐지만 영업 손실을 8,973억 원을 냈습니다. 적자가 거의 1조 원이 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대부분의 조선업종이 다 적자를 기록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에서 선박 수주를 연이어 받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적은 적자.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제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가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거의 조선사들의 주가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 당시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수주는 들어오는데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때 그 슈퍼사이클과 비슷했는데 이게 조선업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렇게 후판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판 가격이 지금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후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후판 가격이 톤당 600불이 채가 안 됐거든요. 그래도 후판 가격이 865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요인이 있을 거고 이렇게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조선사들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면 배 철로 만들잖아요. 철강으로 만들지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철강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와 철강사의 후판가의 협상은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상된 후판 가격만큼 조선사들은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성과가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조선업황의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클락슨에서 발표되는 신조성과 그리고
중고성가들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신조성가라는 거는 새로운 배가 체결되는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신조성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중고성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중고성가의 가격 상승률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배가 필요하면 조선사한테 발주를 넣게 되는데 발주를 넣거나 안 그러면 중고배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급하다 내가 빨리 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중고배를 먼저 사요. 저 지금 그래프에서처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도 지금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중고배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발주를 넣었다가 3년 뒤에 받는 거니까 뭐 신형 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고배부터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 성과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수요자가 많다. 그러니까 발주를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다. 대기적인 잠재 수요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유럽에서 발표한 이번에 P4, P55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해운산업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당장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20% 당장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새로 발주한 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새로운 배에 대해서만 그 환경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유럽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배들한테 다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운행하는 배를 개조해서 친환경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빨리 폐선하고 새로운 배를 발주를 넣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배를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 해운사들이 이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든지 글로벌 교육 규모를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뭐 HMM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엄청 올랐죠.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건데 이익이 이만큼 났어요. 그러면 이익에서 세금 떼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용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발주를 넣는 겁니다. 비용을 떨구면 내 순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운사들이 아마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서 발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뭐 발주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한 당연히 한국의 조선사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장기로는 선박들이 암모니아라든지 뭐 액화수소 이런 쪽으로 이제 연료 추진을 받고 이제 이런 배들이 발주가 될 것인데 이런 쪽에 또 기술 경쟁력이 있는 거는 압도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의 어떻게 보면 수혜가 이제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선사들은 적자, 영업 적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뉴스를 보면 공시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수주 물량들이 굉장하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것이 장부에 기록되는 거는 지금이 아닌 거죠. 인도할 때죠. 나중 시점이니까 예. 지금 얻는 이익은 나중에 장부로 기록될 거다. 맞습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인도 시점에서 매출과 이제 이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용 단위 상승되는 부분을 다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빅베이스를 떨궈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매출이 들어오고 이익이 났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4년, 2005년 뭐 그 당시에 빅사이클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조선업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가 그 대우조선,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해양조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현대미포 이렇게 있는데 최선호주를 어디로 봐야 돼요? 탑픽을?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좋아하나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그 엄청난 그때 몇 배 올랐죠? 그때 많이 30배인가 100배인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저 역시 현대미포조선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딴 거보다 이 탄력성이 좋아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지주사 성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주사가 되죠. 예, 지주사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밑에 보시면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있거든요. 배를 만드는. 그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할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제가 볼 때는 뒷순위로 밀리는 거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은 지금 뭐 감자 이슈도 있고 지금 많은 부분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뒷단에 밀릴 수밖에 없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인수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또 인수와 관련된 M&A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주가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버려둔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업체는 현대미포조선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앞으로 이 탄소 제로, 그 유럽의 어떤 탄소 국경세 이런 것에 의한 그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딸리잖아요. 약간 좀 그냥 일반적인 선박 제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모멘텀의 차이, 이게 결국 주가의 지금 상황에서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기술, 뭐 LNG 선과 관련된 선박 기술과 관련돼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앞서 있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쵸. 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정말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고 길게 가거든요.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가 무거워서 그죠. 배가 한번 움직이는 거 굉장히 무겁잖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움직일 때 업종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움직일 때 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현대미포조선도 충분히 결국은 수주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물량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탄소와 관련된 이슈는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물량 수주에 의해서 상승 모멘텀이 생길 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남북 문제 이 관련해서 보면은 남북 간의 어떤 이슈가 생길 때 혹은 미국과 북한, 네. 그다음에 또 중국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우리 뭐 지역적 특성상 오르내리잖아요. 지금 미중 갈등, 그러면 이 미중 갈등 가운데서 셔먼 부장관의 방중이 결정이 됐고, 그럼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될 거 아니냐. 이게 또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미국 행정부가 변화가 된 게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적대 국가에 가하는 제재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가 그 적성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국가에 전방위적인 제재를 중단하고, 이게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으로 피해를 발생했던 것을 막는 방향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때와 상당히 좀 다르죠. 트럼프 때는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아메리카 치고. 퍼스트라고 좀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국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 아세요? 최근에 그 트럼프 쪽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한미 동맹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 그랬대요? 예, 진짜 팩트라고 합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적거리면서 안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올려준 건 아니지만 미적미적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동맹이고 뭐고 판깨라고 해서 자기가 재선이 되자마자 한미 동맹부터 일단은 파괴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재선 임기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참모들이 뜯어 말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맨 마지막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확정이 되는 날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적성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던 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제재 정책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재검토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올 여름쯤에 이제 새 정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과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 그동안 관련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그동안 압박을 하고, 그동안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정책들을 다 재검토에 들어갔고,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제재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햇볕 정책 같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논의가 끝났고 그런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올 여름쯤에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이 지금 방문을 했죠. 방한을 했고 25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미국의 그런 뉘앙스가 조금 바뀌려는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 여름에 끝나면 그 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올 여름에 끝난다라고 하면 뭐 8월, 9월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대북 관련 주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햇볕 정책이 펼쳐져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더 강한 압박 정책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대북 관련주 어떤 주들이 움직일 것이냐. 대북 관련 주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걸로 남북 경협과 관련된 뭐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막 이럴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이사로 짐 로저스가 이제 등극이 그 당시에 하면서 등재가 되면서 짐 로저스가 그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시는 분이잖아요.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되면 뭐 G2 국가가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사회이사로 좀 등극하면서 아난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그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그건 대장주로 보시면 아난티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난티가 이게 리조트라든지 호텔 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골프장 이런 사업이 본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뭐 본업도 괜찮고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북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 아난티 정도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보통 흐름상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관련돼서 뭐 예측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런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약간 상승하더라도 초반에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는 그 뉴스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안 움직일 때 내가 딱 미리 알고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움직이니까 보통 문제지. 그렇죠. 보통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에 나올 것이고 장이 시작하면서 거의 다 급등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보통 대북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버려졌어요. 시장에서. 보시면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쫙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최근에 관심 가질 일이 없었잖아요. 관심 갖는 이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에 대북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이 되고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새 모이 쪼듯이 조금씩 사보시는 게 그 다음에 뭔가가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확 올랐을 때는 그때 매도의 시점. 매도의 시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때 추격 매수해서 다들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뭐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거에 맞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그것도 하나의 그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